우려했던 바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취임 초기부터 땅땅땅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승엽 판사 출신 변호사죠.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인을 했고요. 선거법 위반 의료 변호했습니다. 위증조사 의료 변호했죠. 대북 송금 의혹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최종 판단을 어디서 해요? 헌재 가서 하잖아요. 그거를 땅땅땅 심리를 할 사람이 헌재 재판관인데 왜 한 개도 아니고 서너 개 사건에서 변호사를 했던 분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냐고요. 문제는 우려했던 바가 자 이제 취임 초기부터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취임 초기부터 이제 땅땅땅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무총리 지명자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부터 문제가 있다고 뭐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언론들에서도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쑥 튀어나온 아직 뭐 이렇게 지명이 된 건 아닙니다. 임명이 된 거라고 아직까지 지명이 된 건 아니지만 좀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야구 선수 두산 전 감독 이승엽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이야. 이름이 동명이인이더라고요. 이승엽 전 판사 출신 변호사죠. 네.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한 후보군에 물망에 올랐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쫙 간을 보려고 싹 이렇게 여론의 간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어떤가 싹 보고 난 다음에 요 정도면 돌파할 수 있나? 보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그냥 강행하고 이거 너무 심하면 싹 접고 요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 정도는 다 그렇죠. 했었잖아요. 전형적인 간복인데 예. 이거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은 간 보는 수준은 아닌 듯해요. 간을 볼 만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너무 센 분이라고요. 제 얘기는. 이건 그냥 봐도 아는 거지. 뭘 간을 봐. 그냥 보면 아는 건데. 요 분은 계속 강행하겠죠. 의지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G7도 가보고 네. 뭐 하다 보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하면은 철회를 할 것이고 아니면 뭐 민주당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 전에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국회에서 뭐 표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표결이야 뭐 절차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 과정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한 일주일이 아직 안 됐지만은 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윤 대통령 시절에 하도 야당이 공격을 해서 대통령 됐으면 모두의 대통령인데 그만 좀 하라 했더니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냐.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느끼신 게 많을 거라고 보고 이 인사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이게 어떻게 이해충돌이냐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볼 것도 없다. 예. 참, 제가 보니까 SBS부터 해가지고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SBS에서 딱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집사 변호사, 네. 집사 변호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 표현이 전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참,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을 때 나왔던 비난의 강도가 있잖아요. 네. 당시 뭐 야당이라고 하면 뭐하지 민주당에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훨씬 세죠. 센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할까? 비교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어쨌든 보기에는. 예. 같은 류라고 해도 너무 센 거잖아 이게. 근데 이해충돌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예 이해충돌인지 자체 판단도 못할 정도로 센 분이냐. 요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보겠습니다. 뭐 본인들 마음이니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일단 첫 번째 징계 담당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시킬 수 있냐, 두 번째 법제처장 출신을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벌써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연인이 돼 버렸어요. 벌써 그렇죠. 이미 끝났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재판소에 가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갈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승엽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위원 제청이 되면, 위원 심판이 되면 다 헌재로 가서 거기서 다 지금 심사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경우하고 같이 그 비교를 하게 방향이 됩니까? 같다는 얘기로 제가 드린 거고 네. 그 방향의 거리가 네. 조선보사에서 광화문의 거리인데 이완규는 지금 요 이승엽이라는 분은 조선보사에서 해운대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보니까 아 힘드네. 제가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건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대변인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승엽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구 만 53살이던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많이도 도와줬습니다.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인을 했고요. 선거법 위반 의혹 변호했습니다. 위중교사 의혹 변호했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비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그렇죠. 예. 재산 신고 내역이 많이 줄지가 않아요. 더 늘어나잖아요. 맞죠?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메머드급 변호사 인단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 야당 의원들이 그 내놔봐라 수임료 얼마 받았냐 내역이 어떠냐 이제 요구할 텐데 또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뭉개고 뭐 개인정보다 어쩌면서 빠져나가면서 표결해서 이제 가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납 의혹이 막 돌았던 그거 쌍방울 의혹 수준에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태영 변호사가 아마 공직을 임명된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는데 이태영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현재 아마 그 대선 선대위에 이재명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받았고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어떠한 공직의 임명을 유력하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임명을 받았거나 그 이태영 변호사 제 기억으로는 자기가 뭐 변호사 비용으로 뭐 2천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인가 받은 기억이 뭐 받은 게 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태영 변호사가 엄청나게 변호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승엽 이 변호사는 무려 4개의 상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기강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 민정비서관이군요. 민정비서관이 내정됐네요. 이태영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데 잘 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면 변호사 비용도 조금 받고 조금 받는 대신에 좋은 자리 갑니다. 공천엔 국회의원 되는 공천 이 상황에서도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는 분명히 다 치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랑을 받고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공천에서도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페이버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면서 법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되는 거죠.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잘 되는 거죠. 일견 그게 일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배워야 돼요. 네, 일부분은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내재적 접근법으로 제가 지금 내재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본 겁니다. 설령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권,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여당이 됐었을 때 내부에서 생각이 좀 다르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순환 구조로 편입을 해서 좀 키워주고 같이 가는 구조였으면 윤 대통령 그런 일 없었을 거다라는 이제 만시짓한 성격의 후회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런 인사를 생각을 하고 있다. 강행 여부는 좀 불투명해요. 보니까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당사자가 이승엽이라는 분이 고사하고 있다고 하니 이분도 생각이 있으면 본인이 그 자리에 다른 자리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법관 가시면 되죠. 뭐 대법관 쭉쭉 늘어날 텐데. 역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와서 의석수 167석이라고 하지만 이제 또 채워질 거고 뭐 범 여권 하면 뭐 190석이 넘고 이제 5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고 이런 분위기긴 한데 헌재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에 이런 정도 분이 이해충돌 아니라고 하면서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부분 사법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 끝까지 가서 찾는구나.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예.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두 번 나오네. 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을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 왜 공직이 말을 뭐냐, 그렇게 이해를 이거지. 못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공직에 나가셔도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럼 그분들이 다 공직 나가지 말라면 그게 무슨 속단 말로 여기에 맞지 않는 표현이기 하면 뭐 다른 의미의 연좌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필은 왜 헌재 재판관이냐고요. 그렇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관련해 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지금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다 헌법 소원을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최종 판단을 어디서 해요? 헌재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 헌재에서 그거를 땅땅땅 심리를 할 사람이 헌재 재판관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한 개도 아니고 서너 개 그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했던 분을 헌재 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냐고요. 다른 데 보내면 되잖아요. 법률구조공단 뭐 이사장이라던가. 맞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거를 뭐 보내시던가 아니면 옆에 놓고 뭐 민정비서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키던가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왜 헌재 재판관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할 때 카메라 4대 두고서 질문한 기자들도 이제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네. 기자분들이 활약할 이 무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질문 해야 되는 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다가 저는 그게 활약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못 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찍히면 죽어요. 별로 오래 안 가잖아요. 찍히면 죽는다고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무슨 왕조 시대면은 왕이 평생 가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만 저는 민주정치에서 개딸들한테 안 당해 보셨죠? 예? 개딸 선생님들한테 안 당해 보셨죠? 조금 당해봤어요. 개딸 선생님들 무서워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게 보여준다는 게 예. 잘해라라는 감시 CCTV 성격이다. 두 가지 성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소통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기자들과의 소통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그걸 뒤틀어 보면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 다 눈에 보여요. 그 기자들을 개딸 선생님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뭐 댓글 몇 개 더 와요? 집중 공격을 하죠. 그거 그렇게 그게 무서우면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 하면 안 되죠. 뭐 본인 하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발령 내서 가는 건데. 언론인의 기상이 이렇게 약합니까? 무서워요. 저한테 MBN 자격을 주면 가서 제가 하고 싶어요. MBN 카메라 기자가 대국민 사과한 봤죠. 거 보셨습니까? 카메라 기자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있죠. 회사가 대국민 사과한 거 보셨습니까? 봤죠. MBN 그거는 이제 회사 성격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종편이라는 그 곳이 이제 허가 문제도 있고 MBN은 처음에 설립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재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모 종편에 소속된 카메라 그 기자가 다 얘기해놓고 뭐 종편이에요. 취소. 나 뭐가 돼? 수정을 하겠습니다. 모 종편에 있는 카메라 기자가 그 취임식 날 이렇게 카메라를 쭉 찍다가 그렇지. 이 이재명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이렇게 머리를 툭 쳤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막 이렇게 거기가 찍는데 머리였나요? 어깨였나? 그 어깨 쪽을 이렇게 카메라를 메고 가면서 이렇게 밀었지. 밀었어. 이쪽에서 들어오고 계셨거든요. 본인이 그거 못 봤지. 그러니까 그걸. 오디오맨이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카메라 안 들고 있는 뒤에 따라가는. 왜냐면 카메라를 찍는 분은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2인 1조가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오디오맨 하는 그 분이 항상 뒤를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 툭 쳤는데 그게 그 사람이야. 그게 하필이면 김혜경 여사였어. 그래가지고 그게 그 화면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와 그 기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났어요. 감히 손을 대.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했죠. 여기 있어 저한테. 그래서 그거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어볼 질문 해야죠. 저는 좋게 봤는데 이 질문 지금 이승엽 얘기하다가 간 거잖아요. 네. 이 물어봐야죠. 이해충돌이라는 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하죠. 이해충돌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그런 질문 안 한 것 같은데요. 해야죠 이제.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죠. 이게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 향해서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종편에서 그렇게까지 그 사과를 공식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좀 안 됐더라고요. 방금 뭐 개딸한테 당해봤냐고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좀 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니까 뭐 한두 번입니까 제가? 제가 문자 폭탄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네. 그 차단 몇 개 하면 안 와요. 제가 차단을 하다가 핸드폰을 바꿨잖아요. 그래요? 이상민 전 의원은 500개 차단했더니 별로 안 오더라 그러시더라고. 500개를 차단을 하잖아요. 네, 또 와요? 그럼 또 다른 번호로 계속 와요. 그럼 핸드폰 또 바꿔. 바꿨잖아요. 그럼 안 오지. 바꾸다 보니까 네. 진짜 정작 받아야 될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있구나. 네, 있어요. 예. 그럼 뭐 하루 종일 차단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끊겨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가? 진짜로. 그래서 뭐 지난 주말에는 전화를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저장을 제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폰과 새 폰에 전화번호가 다 옮겨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스팸 의심 이렇게 뜨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제일 친했던 뭐 정치인들이 전화번호가 다 스팸 의심이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7번 못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참 자, 힘들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자, 비서실장의 강훈식 전 의원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전 의원이 됐죠. 70년대생 전 의원이 됐는데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사선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을 했어요. 참 요것도 보면 인사가 참 보면 좀 특이한 인사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평가할 만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전 의원이란 분이 물론 민주당 계열에서 쭉 성장하신 분이고 뭐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얘기 있지만 합리적이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네. 그런 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정무수석에 썼다. 이거는 높게 봐야 돼요. 비서실장이 3선 출신인데 4선 출신을 정무수석에 그 아래 직급이잖아요. 썼다는 거,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참 부러우면 지는 건데 솔직히 부럽습니다. 부럽죠.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구나.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서울 서대문에서 사선 의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당선됐다가 두 번째는 지금 서대문 구청장을 하고 있는 이성원 구청장에게 한 번 리턴 매치에서 지고 내리 삼선 그다음에 다시 이성원 이기고 구청장 또 리턴 매치를 해서 이기고 그다음에 내리 3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임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정무수석이 됐는데 이 강원도 철원 출신이에요. 네. 철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조금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다음 지방선거에 제가 정무수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다음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출마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무수석을 이번에 가게 되면서 다음번 지방선거 출마를 아마 강원도지사 출마를 하는 더 의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다음번 서울시장 출마로 그런 얘기가 있죠. 출마로 지금 왜냐면 서울시장 출마를 민주당 후보 중에서 그렇게 도드라지는 사람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근데 한 10몇 명 돼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엄청나요. 많겠죠. 근데 그렇게 도드라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총리라는 자리는 진짜 인지도도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하면서 대권 후보 반열로 확 올라오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훨씬 지지율이 엄청 높았었어요. 거의 될 뻔했죠. 됐었죠. 그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사실 그것도 후일담을 들어보면 문 전 대통령과 다 이게 얘기된 거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안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뒤집어 쓰고 혼자 독박 쓰는 바람에 그러면서 지지율이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마지막 대선 경선 서울 경선 딱 해서 뒤집어지고 밑에 분모에 그렇죠. 그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하면서 그랬고 정세균 하여튼 몇 분 중도에 사퇴한 분의 표를 분모에 넣었으면 다시 이재명 후보가 50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는 거였는데 50.28인가 뭐 살짝 넘어서 결선 없이 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단 그쪽 역사에서는 분수령이었죠. 근데 그거예요. 그거.
그게 참 그때 대장동 터지고 막 난리 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도 뭐 맞을 수 있는 표현이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럼 그 우여곡절 대통령으로서는 우여곡절 없이 잘하시길 바라는데 이승엽 뭐 이런 재판 이슈 이거 잘 가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에게는 뭐 계엄을 해서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법적인 거를 가지고 본인이 중심이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헌재를 건드리고 법 바꿔가지고 재판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임기가 50년도 아닌데 이거 분명히 뭔가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휴 말을 돌려서 하니까 길어지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을 좀 요즘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허니문을까지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최대한 악담은 하지 말자. 아 악담은 아니죠. 네, 악담은 아니죠. 평가한다니까요. 우상호 이런 인사 대단히 부럽다니까요. 그 사실 평가할 만한 인사가 우상호 인사밖에 더 있어요. 김경수 김경수 인사 행안부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근데 말이 그 나오는 얘기 게 들으셨어요? 예? 아,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니까 아, 말 예. 못 하겠네. 예. 김경수 스팸 전화를 해주세요. 김경수 장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될 수 있는 김경수 예. 그 김경수 물망에 오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 김 장관 아니지 김 지사님 제가 몇 년만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문이 확 돌더라고요. 민주당 쪽에는 몇 년만 하겠습니다. 몇 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확 돌았대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좌절했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쪽에서 오는 소문이에요. 스팸도 중요하겠습니다. 스팸 전화 잘 받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딸 선생님들이 저 또 제 주동하기를 또 막 꼬매버리려고도 저에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네. 분들. 자, 그리고 민정수석 오광수 수석 예. 이 오광수 수석의 임명을 두고 여당이 된 거대 여당이 된 이제 이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그 목소리 크신 분 계시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 목소리를 던지다가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그 지도부 만찬을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해지면서 진짜 원내대표 하고 싶은가 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어울려. 그래서 난 왜 저러시지 저분이? 그러니까 참 좋을 때죠. 요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 한번 원내대표 선거 한번 맞아 보시라. 그런 것 같고 안 된다. 그래서 오광수 이것도 한 사람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왜요? 민주당 그 두 분 나오셨잖아요. 김병기, 서영교 두 분.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아요. 그분들이 한 3선 정도 되니까 서영교는 이제 4선인데 4선 다 서울시장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에 하도 다선 서울 의원이 많으니까 맞네요. 우리가 19대 20대 때부터 망했으니까 그 19대부터만 따져보면 4선 아닙니까? 근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죠. 사실 보면 우리가 뭐 인지도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지도로 얘기하면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김병기, 서영교 이 두 분이 딱 나오죠. 두 분이 딱 출마를 했는데 자, 하여튼 뭐 원내대표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여기는 또 이번에 또 당원 그 투표가 들어가잖아요. 20%가 들어가죠. 네. 여기도 이것도 참 그게 관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관건이더라고요. 민주당에 들어보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한테는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긋나긋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긋나긋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실 특수통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특수통이다 뭐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언론의 표현인데 그러면 특수부 검사 한 1, 2년 해서 뭐 하면 특수통 뭐 유학 한 1년 갔다 오면 해외파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런 잣대를 가지고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반대한다 황운하까지 당도 다르면서 뭐 윤석열 묻었다 하면서 막 반대하고 검찰 개혁 하려는데 이런 사람 하면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질렸을 거예요. 아, 우리 당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법조 팀장도 해봤고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켰겠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품성도 좋고. 아니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연선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동기라서 뭐 시켰다 이런 거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리고 최재경 워낙 최재경이라는 그 분이 워낙 여기 이 특수통에 약간 좀 워낙 비조예요? 비조 정도 돼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위에 이제 계신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정평에 나 있는데 최재경 그 중수 1과장, 그다음에 오광수 중수 2과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박영수 그다음에 중수 부장 있는 당시에 요때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멤버들이고 그 밑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잠시 같이 있었던 그 인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특수통 출신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검사로 유명한 좀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좀 온화한 어쨌든 임명이 됐어요. 네, 임명이 됐는데요, 뭐. 그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들, 다른 목소리 쭉쭉 나오면서 조금씩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가 될 거다. 그런 게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좀 의외였어요.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과거에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던 그분이죠. 네네네. 스트레이트. 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좀 의외의 인사로. 뭐 하실 수 있죠. 언론사 오래 계셨으니까. 예. 그래서 좀 의외의. 예. 우리 좋은 날 오면 우리 유병수 앵커도 뭘요? 아니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시라고요. 네, 좋은 프로그램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언제든지 강펀치가 정규 방송이 되는 날이 일단 특허를 내세요. 이름을. 특허요? 유병수의 강펀치라는 걸 상표 등록을 하시라고요. 아니 저는 좀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유병수를 빼려고 그래요. 자꾸 유병수를 빼고 그냥 강펀치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제가 계속 제 이름을 앞에 넣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저는 넣으려고 하고 회사에서는 앞에를 빼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이밍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요? 강펀치. 강펀치요? 강펀치는 원래 있던 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강펀치는 원래 있던 거였고. 괜찮아요. 앞에 유병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오면 딴 사람이 강펀치가 되겠죠.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아. 구자룡의 강펀치 이상하잖아. 아니 구자룡의 강펀치 괜찮지 않나요? 유병수의 강펀치가 제일 낫지. 구자룡은 딴 게 있어요. 자룡 구자룡. 자룡 가는 구자룡. 자 그리고 참 요 얘기를 못했네. 제가 잡담해서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통화가 되나 하고 우리가 좀 냉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금요일 날 10시쯤 한 거 아니에요? 네, 사흘 만에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보통 그 한미는 혈맹, 우방 뭐 이런 손에 꼽히는 그런 관계인데 보통 그렇대요. 끝나고 나면 한미 정상 통화가 끝나고 나면 이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라든가 아니면 백악관이 공식 그 통화와 관련된 브리핑 관련된 내용을 올린다. 릴리스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안 한 거예요? 네,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취임 사흘 만에 한미 정상이 정식 통화한 것도 조금은 좀 늦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게 좀 냉기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G7 가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하면 그 이후에 바로 자료를 공개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통화에는 바로 메시지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바로 통화 직후에 바로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는 별도 자료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냥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만 백악관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초청했고 두 정상이 조만간 만날 계획입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딱 하나고 미국 측에서는 보도 자료로 배포하지 않았고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도 없고 SNS를 통한 공식 발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보통 그 본인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가지고 이게 본인이 정상하고 통화를 하면 이 평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하는데 최근에는 시진핑하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푸틴하고도 쫙 올렸는데 아직 아직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안 했고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만 안 한 건 아니고 저기 요즘 독일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독일 신임 총리 그 메르츠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트럼프가 자기 SNS에 메르츠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를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걱정되죠. 맨 처음에 이제 대선 결과 나왔을 때 백악관 그 신임 대변인 하기 좀 그런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대변인 이제 질문에 한국에 대한 반응 그게 제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있어. 반응이 없네. 제가 찾아서 나중에 드릴게요. 이러고 반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는 진짜로 나라의 국격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너무 신뢰되는 일이지만 사실 아프리카의 조그만 소국에 대한 이런 대우받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일부러 그랬다고는 보지 않는데 조금만 노련했다면 없어도 의례적인 얘기라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외교적으로는. 그쵸. 진짜 없는데 한국에서 대선이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 백악관 반응 어떠세요? 뭐 한국 새 정부의 출범 환영하고 뭐 선거 과정이 공정했고 이런 얘기 그냥 탁 하면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걸 안 그러니까. 하고 있어 있는 없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했어. 아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까지 한미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는데 혈맹이라는 얘기가 불리는 관계인데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없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개망신 취소.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볼 거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없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빼놓고 온 건지 근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네.